아니, 밤중에 어디 가시려는 게요? 젖은 치매자락이 발목을 감는데도 말이오. 깊은 밤, 차가운 문창살 너머로 흐르는 거친 사내의 숨소리와 여인의 억눌린 흐느낌이 담장을 넘습니다. 정절을 지키며 살아온 10년의 세월이 단 하룻밤에 뜨거운 몸짓과 맞바뀌는 순간이지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고결한 과부 한씨와 구릿빛 피부의 건장한 사내, 돌쇠의 위험한 인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랑해요. 달빛조차 구름 뒤로 숨어버린 야심한 시각, 마을 끝자락 외따로 떨어진 기와집에서는 오직 여인의 깊은 한숨 소리만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이곳의 주인인 한씨 부인은 10년 전 혼례를 올린 지 고작 3년 만에 남편을 여의고 홀로 남겨진 가련한 처지였지요. 그녀는 마을에서 정절의 표상으로 불리며 나라에서 열려문이라도 내려줄 법한 고든 성품을 지녔다고 칭송받던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겹겹이 쌓인 비단 옷가지 아래 숨겨진 그녀의 속마음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법이지요. 차가운 방바닥에 홀로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부인은 자신의 메마른 삶을 되돌아보곤 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벌써 1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의 밤은 여전히 길고도 적막하기만 했습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는 마치 자신을 비웃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지요. 부인은 매일 밤 단정하게 머리를 빗고 의복을 정돈하며 자신의 본능과 욕망을 억지로 눌러왔습니다. 체면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굴레는 여인의 목을 조여왔고 가문의 명예는 그녀의 손발을 꽁꽁 묶어 놓았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참으로 대단한 정절이다라고 칭찬했지만 그 칭찬은 부인에게는 오히려 독한 가시가 되어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 마을에 기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인근 고을에서 힘이 장사라는 젊은 사내 하나가 일자리를 찾아 이 마을로 흘러들어왔다는 소식이었지요. 부인의 집에도 일손이 턱없이 부족하던 터라 친척들의 강력한 권유로 그 사내를 머슴으로 들이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평온했던 그녀의 삶에 거대한 파도가 칠 전조였다는 사실을 부인은 그때까지만 해도 꿈에도 몰랐던 것이지요. 부인은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 여인의 눈빛은 이미 깊게 흔들리고 있었고 무언가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듯 보였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무의식적으로 하얀 목덜미를 쓸어내렸고 그곳에는 차가운 겨울바람도 식히지 못할 뜨거운 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부인은 등잔불을 끄며 생각했습니다. 이 지독한 정막이 언제쯤 끝이 날까? 그때 대문 밖에서 굵직한 사내의 발소리가 들려왔고 부인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드디어 그 사내가 무거운 대문을 열고 부인의 집 마당으로 들어서는 날이 밝았습니다. 사내의 이름은 돌쇠라 하였는데 소문대로 그 기골이 장대하고 어깨가 떡 벌어진 것이 예사롭지 않았지요. 무명옷 사이로 얼핏 드러난 구릿빛 팔근육은 마치 강가에서 주워 올린 매끄러운 바위 덩어리처럼 단단해 보였습니다. 그가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마당의 흙먼지가 가볍게 일었고 그 기세가 마치 호랑이와 같았답니다. 부인은 마루 끝에 조용히 앉아 단정한 자세로 그를 내려다보며 왠지 모를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돌쇠는 마당 한가운데서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를 올리며 굵직하고 울림 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부터 이 집의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할 돌쇠라고 합니다. 마님. 부족한 점이 많겠으나 너그러이 봐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웅장하여
부인의 가슴 한구석을 진동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지요. 부인은 애써 태어난 척하며 그에게 머물 방을 일러주고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하나하나 나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돌쇠가 고개를 슬쩍 들어 부인과 눈을 맞춘 순간 부인은 자신도 모르게 손에 쥐고 있던 비단 손수건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마치 깊은 숲속에 굶주린 짐승처럼 강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거울처럼 맑은 빛을 띠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돌쇠는 부인의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마당 한쪽에 수북이 쌓인 장작더미로 거침없이 향했습니다. 그가 커다란 도끼를 높이 치켜들고 장작을 내리칠 때마다 터져나오는 거친 숨소리는 고요한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부인은 방 안으로 들어왔지만 창호지 너머로 비치는 돌쇠의 역동적인 그림자에서 도무지 눈을 뗄 수 없었지요. 장작이 반으로 갈라지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사내의 이마에서 흐른 땀방울이 대지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지난 10년간 이 집에서 들어볼 수 없었던 생명의 소리였고 부인의 닫혔던 마음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이기도 했습니다. 부인은 손을 왼쪽 가슴에 얹고 빠르게 뛰는 심장을 진정시키려 노력했지만 이미 시작된 울림은 좀처럼 멈추지 않았습니다. 창호지에 비친 사내의 팔뚝은 장작을 팰 때마다 굵게 튀어나왔고 그 움직임 하나하나가 부인의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부인은 차를 한 모금 마시려 했으나 손이 떨려 찻잔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지요. 저 사내가 들어온 후로 공기가 달라졌구나. 부인은 혼자 나지막이 읊조리며 다시 창가를 응시했습니다. 그날 밤 부인은 평소보다 더 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뒤척이며 밖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사내의 기척에 귀를 기울였답니다. 머슴 돌쇠가 들어온 지 보름이 지나자 집안의 모든 풍경이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그는 집안의 무너진 담장을 새로 쌓고 삐걱거리던 대문을 수리하며 잡초가 무성하던 정원을 말끔히 정리했지요. 돌쇠가 지나간 자리마다 죽어있던 생기가 돌았고 적막하기만 했던 집안 분위기는 조금씩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활기 이면에는 부인과 돌쇠 사이에 흐르는 묘하고도 아슬아슬한 기류가 숨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시선의 교차였습니다. 부인이 돌쇠에게 새참이나 식사를 내어줄 때마다 두 사람의 손가락 끝이 스치기라도 하면 부인은 화들짝 놀라며 손을 거두곤 했지요. 그 짧은 찰나의 접촉에도 부인의 심장은 마치 벼랑 끝에 선 듯 아찔한 고동을 쳤습니다. 돌쇠는 그런 부인의 반응을 모르는 척하면서도 항상 그녀가 지나가는 길목을 지키며 세심하게 살폈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오후 돌쇠는 땀에 젖은 상의를 벗어 던지고 우물가에서 등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물을 길러 나온 부인은 그의 탄탄한 등판과 땀에 젖어 햇빛에 번들거리는 근육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었지요. 사내의 등 위로는 굵은 땀줄기가 마치 시냇물처럼 흘러내리고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살아있는 조각상 같았습니다. 부인은 당황하여 급히 고개를 돌렸지만 그 짧은 순간에 망막에 새겨진 사내의 건강미는 좀처럼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얼굴이 화끈거려 부인은 서둘러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단단히 걸어 잠갔습니다. 대체 내가 왜 이러는 것일까? 정신을 차려야 하느니라. 나는 이 가문의 며느리가 아니냐. 부인은 스스로를 엄하게 꾸짖으며 정수리에 찬물을 끼얹는 심정으로 흐트러진 마음을 가라앉히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사내의 거친 숨소리와 우물가에서 뿜어져 나오던 그 강렬한 생명력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부인은 바느질을 시작했지만
바늘 끝은 자꾸만 손가락을 찔렀고 하얀 천 위에는 붉은 핏방울이 하나둘 떨어졌습니다. 한편 돌쇠 역시 부인의 단아하고 기품 있는 모습에 깊은 연정을 품고 있었던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넘볼 수 없는 신분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부인의 슬픈 눈망울을 볼 때마다 달려가 안아주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요. 부인이 마루를 걸어갈 때 들리는 가벼운 발소리 하나에도 돌쇠의 귀는 쫑긋 세워졌고 그녀의 옷자락에서 나는 은은한 향기는 사내의 잠자리를 뒤흔들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은 점점 더 고조되었고 마당을 지나는 바람조차 그들의 눈치를 보며 숨을 죽이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체면이라는 높은 벽과 본능이라는 깊은 웅덩이 사이에서 두 사람의 위태로운 줄타기는 이미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맑았던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세찬 소나기가 대지를 적시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서 무더기로 쏟아지는 빗줄기는 마치 10년 동안 억눌린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처럼 격렬했지요. 마당에 널어놓았던 말린 곡식들이 빗물에 젖을까 걱정된 부인은 버선발로 급히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돌쇠가 빗속에서 온몸이 흠뻑 젖은 채 커다란 가마니를 덮어 곡식들을 옮기느라 비지땀을 흘리고 있었답니다. 부인도 팔을 걷어붙이고 그를 도우려 했지만 젖은 치맛자락이 발목에 엉겨붙어 그만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그 순간 돌쇠의 강인한 팔이 부인의 가냘픈 허리를 단단히 낚아채며 그녀가 진흙탕에 넘어지는 것을 막아주었습니다. 부인은 돌쇠의 품에 완전히 안긴 채 비 내리는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그의 뜨거운 체온을 온몸으로 느끼게 되었지요. 빗소리가 머리 위에서 요란하게 들리는 가운데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히며 마치 세상의 시간이 멈춘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돌쇠의 넓은 가슴팍에서 전해지는 규칙적이고 강한 심장 박동이 부인의 귀에는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마님, 조심하셔야 합니다. 비가 너무 거세니 어서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돌쇠의 목소리는 빗줄기보다 낮고 깊었으며 그 안에는 감출 수 없는 걱정과 뜨거운 애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부인은 그의 품에서 즉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았지만 자신을 감싸고 있는 그 든든한 온기를 차마 뿌리치지 못했지요. 10년 동안 꽁꽁 얼어붙어 있던 여인의 마음이 그 짧은 찰나의 순간에 봄눈 녹듯 녹아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세찬 빗줄기를 온몸으로 받으며 서로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빗물에 젖어 몸에 착 달라붙은 옷까지는 서로의 굴곡을 여과 없이 드러냈고 그것은 두 사람의 원초적인 감각을 자극했습니다. 부인은 수치심보다도 먼저 찾아온 낯선 설렘에 몸을 미세하게 떨었고 돌쇠의 눈빛은 비바람 속에서도 더욱 짙게 타올랐습니다. 마침내 부인이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뿌리치듯 방으로 뛰어들어갔을 때 그녀의 가슴은 이미 걷잡을 수 없는 불길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방 안에 들어와서도 부인은 문에 기댄 채 헐떡이는 숨을 몰아쉬었고 손끝은 여전히 돌쇠의 옷자락 촉감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의 소나기는 단순한 비가 아니라 두 사람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바꿀 거대한 폭풍의 전주곡이었던 것이지요. 소나기가 지나간 뒤의 밤은 평소보다 더욱 깊고 고요하여 숨소리조차 크게 들릴 정도였습니다. 부인은 방 안에서 등잔불을 켜둔 채 멍하니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며 자리에 앉아 있었답니다. 낮에 있었던 돌쇠와의 접촉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재생되며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사내의 단단한 팔뚝이 허리에 닿았을 때의 느낌,
코끝을 스쳤던 그의 진한 땀 냄새, 그리고 자신을 꿰뚫어 보던 그 눈빛이 도무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부인은 자신의 몸이 마치 불덩이가 된 것처럼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부채질을 해보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아주 조심스러운 발걸음 소리가 들려오더니 이내 문 밖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딱 멈춰섰습니다. 마님, 혹시 주무십니까? 낮에 비를 너무 많이 맞으셔서 곧불이라도 들까 걱정되어 약물을 조금 다려왔습니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돌쇠의 나지막하고 묵직한 목소리에 부인의 심장은 다시금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부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무엇에 홀린 듯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돌쇠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사발을 들고 서 있었는데 그의 눈빛은 낮보다 훨씬 더 깊고 위험해 보였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정말 고맙네. 거기 두고 가게나. 부인은 그릇을 받으려 손을 뻗었지만 이번에도 돌쇠는 그릇을 놓아주지 않고 부인의 하얀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부인은 깜짝 놀라 손을 빼려 했으나 돌쇠의 힘은 거부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애절한 부드러움이 담겨 있었지요. 마님, 더 이상 제 가슴 속에 이 불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런저를 벌하셔도 좋으나 오늘 밤만큼은 곁에 있게 해주십시오. 돌쇠의 진심 어린 고백과 동시에 그의 뜨거운 손길이 부인의 손등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체면과 도리 가문의 영광을 최우선으로 여기던 여인의 방어기제는 사내의 뜨거운 진심 앞에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지요. 부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깊게 숙였고 그것은 묵인하는 허락이나 다름없는 행동이었습니다. 돌쇠는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발을 들였고 삐걱거리는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두 사람만의 비밀스러운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등잔불이 작게 흔들리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벽에 길게 드리웠고 방 안에는 오직 서로의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 찼습니다. 부인은 10년 만에 느껴보는 사내의 품속에서 눈물을 흘렸고 돌쇠는 그런 부인의 눈물을 거친 손으로 닦아주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허락지 않는 금기된 사랑의 시작이었으며 동시에 죽음보다 깊은 쾌락의 문턱을 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꿈에도 모를 고결한 정절의 여인과 비천한 머슴의 은밀한 미래가 그렇게 깊어가는 밤 속에 새겨졌습니다. 하지만 이 은밀한 행복 뒤에는 시커먼 먹구름 같은 위협이 다가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두 사람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꿈결 같던 하룻밤이 지나고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마당에는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부인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세수를 하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었지만 거울 속의 자신은 어제와 확연히 달라져 있었지요. 메말랐던 피부에는 은은한 생기가 돌았고 초점 없이 공허했던 눈동자에는 깊은 정념의 잔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부인은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어내며 간밤의 일이 한낱 꿈이 아니었음을 확인하고는 얼굴을 붉혔답니다. 방문을 열고 나오자 마당 한쪽에서 벌써 장작을 패고 있는 돌쇠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묵묵히 일에 전중하고 있었으나 부인의 발소리가 들리자마자 동작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지요.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친 순간 말로 다할 수 없는 뜨거운 감정이 오갔으나 누구 하나 먼저 입을 열지는 않았습니다. 돌쇠는 부인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여 예를 갖추었지만 그의 입가에는 아주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답니다. 부인 역시 가벼운 목질로 응답하며 서둘러 부엌으로 향했으나 심장은 여전히 방망이질 치고 있었습니다. 이후로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만남은 밤마다 계속되었습니다.
낮에는 엄격한 안주인과 충직한 머슴의 관계였으나 해가 지고 달이 뜨면 그들은 신분의 굴레를 벗어던진 연인이 되었지요. 부인은 돌쇠를 위해 몰래 맛 좋은 음식을 챙겨두었고 돌쇠는 부인의 방 창틀에 산에서 꺾어온 들꽃을 몰래 놓아두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은밀한 행복이 커질수록 부인의 가슴 한구석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듯한 불안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것이 정령 허락된 행복일까? 아니면 파멸로 가는 길일까? 부인은 밤마다 돌쇠의 품 안에서 행복해하면서도 문 밖에서 들려오는 작은 바람 소리에도 소스라치게 놀라곤 했지요. 하지만 이미 시작된 사랑의 불길은 그 어떤 두려움으로도 끌 수 없을 만큼 거세게 타오르고 있었답니다. 시청자 여러분, 남녀 사이의 정이라는 것이 이토록 무서운 법이지요.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다는 옛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부인의 집 근처를 지나던 마을 사람들은 조금씩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기 시작했지요. 평소 정절의 표상으로 불리던 한씨 부인의 얼굴이 몰라보게 화사해진 것은 물론이거니와 집안의 분위기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웃집에 살며 남의 집 사정에 관심이 많기로 소문난 김씨 할멈의 눈길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김씨 할멈은 부인의 집 대문 앞을 지날 때마다 코를 킁킁거리며 묘한 냄새를 맡으려 애썼답니다. 이상하단 말이야. 과부 혼자 사는 집에서 어째 사내 냄새가 이리도 진하게 난단 말인가. 할멈은 돌쇠가 마당에서 일하는 모습을 담 너머로 훔쳐보며 혀를 찼습니다. 돌쇠의 일솜씨가 너무나 완벽하고 부인을 대하는 태도 또한 지나치게 깍듯한 것이 오히려 의심을 샀던 것이지요. 어느 날 오후 김씨 할멈은 부인을 찾아와 은근슬쩍 말을 건넸습니다. 부인, 요즘 얼굴이 아주 좋아 보이시네. 좋은 약이라도 드시는 모양이야? 부인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저 날이 좋아 잠을 좀 편히 잤을 뿐입니다, 할머니. 하지만 할멈의 의심스러운 눈초리는 쉽게 거두어지지 않았고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열려 한씨 부인의 담장을 넘는 그림자가 있다더라. 그 집 머슴놈이 보통 내기가 아니라던데 혹시 둘이. 이런 소문들은 발없는 말이 되어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고 결국 그 소문은 이 마을의 최고 권력자인 최진사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최진사는 예전부터 한씨 부인의 미모를 탐내왔으나 그녀의 높은 정절 때문에 감히 손을 대지 못했던 인물이었지요. 그는 이 소문을 듣고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무언가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답니다. 평화로웠던 두 사람의 비밀 화원에 검은 그림자가 들이우기 시작한 것이지요. 마을의 탐욕스러운 권력자 최진사는 소문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부인의 집을 방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거드름을 피우며 부인의 집 대문을 열고 들어섰지요. 마침 마당에서 나무를 패던 돌쇠가 최진사를 막아서며 물었습니다. 누구신데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시는 겁니까? 최진사는 돌쇠의 기골이 장대한 것을 보고 내심 놀랐으나 이내 비천한 머슴이라 여기며 코방귀를 뀌었습니다. 이놈아, 내가 누군지 모르느냐? 이 고을의 최진사다. 안주인을 뵈러 왔으니 길을 비켜라. 돌쇠는 눈을 부릅뜨고 최진사를 노려보았지만 신분의 차이 때문에 더 이상 막아설 수 없었지요. 방 안에서 이 소란을 들은 부인은 창백해진 얼굴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최진사는 부인의 얼굴을 보자마자 감탄사를 연발하며 음흉한 눈빛으로 그녀의 몸을 훑어내렸습니다. 허허, 부인. 소문대로 과연 그 미모가 더욱 빛이 나시는구려. 그래,
홀로 지내시는 밤이 적적하지는 않으신지? 그의 말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고 부인은 모욕감을 느꼈으나 애써 예의를 갖추어 대답했습니다. 진사 어른께서 어쩐 일로 비천한 저의 집까지 발걸음을 하셨습니까? 최 진사는 부인에게 가까이 다가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요즘 마을에 고약한 소문이 돌더군. 부인의 정절이 담장 밖으로 도망갔다는 소문 말이요. 부인은 손끝이 떨려오는 것을 숨기기 위해 소매 속으로 손을 감추었습니다. 그 순간 마당 한쪽에서 최 진사를 지켜보던 돌쇠의 주먹에 힘이 잔뜩 들어갔고 그의 눈에서는 살기마저 느껴졌습니다. 최 진사는 돌쇠의 그 살기 어린 눈빛을 놓치지 않았고 확신에 찬 표정으로 부인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그 소문이 사실이라면 부인은 물론이고 저 머슴놈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요. 내 입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생각해 보시오. 최 진사는 비열한 웃음을 남기고 유유히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남겨진 부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고 돌쇠는 그런 부인의 곁으로 달려가 그녀를 일으켜 세웠답니다. 최 진사가 다녀간 뒤로 부인의 집에는 폭풍 전야와 같은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부인은 최 진사의 협박 때문에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수척해져만 갔지요. 열려문이 내려질지도 모른다는 가문의 기대와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해진 돌쇠 사이에서 그녀는 갈등했습니다. 만약 두 사람의 관계가 밝혀진다면 부인은 멍석마리를 당하거나 고을에서 쫓겨날 것이고 돌쇠는 관가에 끌려가 목숨을 잃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돌쇠는 부인의 방으로 조용히 들어와 그녀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님, 저 때문에 마님의 명예가 더럽혀지는 것을 참아 볼 수 없습니다. 제가 떠나겠습니다. 돌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그의 눈에는 참아왔던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부인은 돌쇠의 손을 꽉 잡으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네, 돌쇠야. 자네가 가면 나는 어찌 살란 말인가. 차라리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네와 함께 도망이라도 치고 싶네. 하지만 도망이라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그 당시 신분 사회에서 도망친 머슴과 과부는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떠돌이 신세가 될 뿐이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무언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쇠는 본능적으로 부인을 등 뒤로 숨기고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마당에는 최 진사가 보낸 신복들이 담 너머로 집안을 훔쳐보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들은 두 사람이 방 안에 함께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제 빼도 박도 못할 증거를 잡힌 셈이었습니다. 부인은 절망감에 휩싸여 바닥에 쓰러졌고 돌쇠는 분노로 가득 차 담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습니다. 저들이 우리를 파멸시키려 한다면 저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습니다. 돌쇠의 눈빛이 평소의 순박함을 잃고 짐승처럼 번뜩였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여인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 사내의 마지막 결이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최 진사는 고을 사또에게 부인의 정절이 가짜라는 고변서를 넣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는 사람을 보내 부인에게 마지막 통첩을 보냈지요. 오늘 밤 자정까지 최 진사 댁 사랑채로 오지 않으면 내일 아침 당장 관가에 알리겠다. 이것은 명백한 겁탈이나 다름없는 요구였으며 부인을 완전히 놀이개로 삼겠다는 선포였습니다. 부인은 죽음보다 더한 수치심에 몸을 떨며 은장도를 꺼내 들었습니다. 차라리 내 손으로 목숨을 끊어 정절을 지키는 것이 낫겠구나. 부인이 칼끝을 목에 대려던 순간 돌쇠가 방 안으로 뛰어들어와 그녀의 손을 가로챘습니다. 마님, 이러지 마십시오. 죽더라도
저 비열한 자의 손에 죽지는 말아야 합니다. 돌쇠의 눈에는 무서운 계획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부인에게 귓속말로 무언가를 속삭였고 부인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것이 정말 가능하겠느냐? 만약 잘못된다면 자네의 목숨이 상관없습니다. 만인만 무사할 수 있다면 저는 지옥 불에라도 뛰어들겠습니다. 돌쇠는 그날 오후 마을 장터로 나가 커다란 포대와 밧줄을 구해왔습니다. 그리고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산속의 사냥꾼들을 찾아가 은밀한 부탁을 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부인의 집을 수군대며 쳐다보았지만 그 집 안에서 어떤 거대한 반격이 준비되고 있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최 진사가 약속한 자정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평소처럼 단정하게 옷을 입었으나 치마 안쪽에는 날카로운 칼을 숨겼고 돌쇠는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최 진사의 집으로 향하는 길목을 지켰습니다. 과연 두 사람은 최 진사의 마수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이야기는 이제 가장 긴박한 순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마을은 쥐 죽은 듯 고요해졌고 오직 최 진사의 집 사랑채만이 밝은 등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최 진사는 방 안에서 술잔을 기울이며 비열한 웃음을 짓고 있었지요. 아무리 정절이 높다 한들 제 목숨과 머슴놈 목숨줄이 달렸는데 안 오고 배기겠느냐. 그는 이미 부인을 자신의 놀이개로 만들 생각에 취해 거드름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부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은 개치네를 쓰고 어둠을 틈타 최 진사의 집으로 향하고 있었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지요. 치마 안쪽 깊숙이 숨겨둔 은장도의 서늘한 감촉이 그녀의 허벅지에 닿을 때마다 부인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한편 돌쇠는 이미 담장을 넘어 최 진사의 집 마당 구석 커다란 장독대 뒤에 몸을 숨기고 있었지요. 그의 손에는 굵은 밧줄과 사냥꾼들에게 빌려온 튼튼한 그물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돌쇠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은 채 사랑채의 동태를 살피며 기회를 엿보고 있었답니다. 잠시 후 부인이 최 진사의 집 대문을 두드렸고 하인이 문을 열어 그녀를 안내했습니다. 사랑채 문 앞에 선 부인은 깊은 숨을 한번 들이마신 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발을 들였지요. 최 진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일어나 부인을 반기며 음흉한 손길을 뻗으려 했습니다. 허허, 부인. 결국 내 뜻을 알아주니 이 얼마나 반가운 일인가. 부인은 최 진사의 손길을 피하며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진사어른, 약속을 지키러 왔으니 먼저 그 고변서부터 태워버리십시오. 최 진사는 껄껄 웃으며 품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흔들어 보였습니다. 그가 방심한 그 찰나 밖에서 기이한 새 울음소리가 3번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돌쇠가 보내는 신호였고 방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듯 무거워졌습니다. 새 울음소리가 그치자마자 갑자기 사랑채의 등불이 원인 모를 바람에 픽하고 꺼져버렸습니다. 방 안은 순식간에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고 최 진사는 당황하여 소리를 질렀지요.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누구 없느냐? 어서 불을 밝히지 못할까? 그가 허우적거리며 하인을 부르려던 순간 문이 거칠게 열리며 거대한 그림자가 방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둠 속에서 기회를 엿보던 돌쇠였답니다. 돌쇠는 최 진사가 정신을 차릴 틈도 없이 그의 입을 틀어막고 바닥으로 눌러버렸습니다. 최 진사는 비명을 지르려 했으나 돌쇠의 바위 같은 소나기 힘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지요.
부인은 어둠 속에서도 미리 약속한 대로 방구석으로 몸을 피하며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돌쇠는 최진사의 몸을 밧줄로 굴비 엮듯 꽁꽁 묶어버린 뒤 그를 포대 자루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이 비열한 인간아, 내 놈이 우리 마님을 욕보이려 한 죄를 오늘 반드시 치르게 해주마. 돌쇠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로 가득 차 있었고 최진사는 자루 속에서 살려달라는 듯 몸부림을 쳤지요. 그때 밖에서 최진사의 하인들이 소란을 느끼고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이십니까? 불이 꺼졌는데 들어가 봐도 되겠습니까? 돌쇠는 부인의 손을 잡고 창문을 통해 뒤뜰로 신속하게 빠져나갔습니다. 그의 등에는 최진사가 담긴 무거운 포대자루가 들려 있었고 두 사람은 미리 봐둔 산길로 내달리기 시작했지요. 뒤늦게 방으로 들어온 하인들은 주인이 사라진 것을 보고 혼비백산하여 마을이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쇠와 부인은 깊은 숲속 사냥꾼들의 아지트로 몸을 숨긴 뒤였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두 사람의 가슴은 복수와 생존을 위한 열기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지요. 깊은 산속 사냥꾼들이 짐승을 잡을 때 쓰는 깊은 구덩이 앞에 돌쇠와 부인이 멈춰 섰습니다. 돌쇠는 등에 메고 있던 포대 자루를 구덩이 바닥으로 가차없이 내던져 버렸지요. 포대에서 풀려난 최진사는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벌벌 떨며 두 사람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 이놈들, 감히 진사인 나를 이토록 모욕하다니. 당장 풀어주지 않으면 관가에 알려 너희들의 목을 칠 것이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권세만 믿고 기세등등하게 소리를 높였지만 부인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구덩이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진사어른,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시는 모양이군요. 여기서 당신을 죽여 묻어버린들 누가 알겠습니까? 부인의 단호한 말투에 최진사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안색이 창백해졌습니다. 돌쇠는 구덩이 옆에 쌓아둔 썩은 고기와 오물을 최진사의 머리 위로 쏟아부었지요. 이것은 당신이 우리 마님에게 품었던 그 더러운 마음만큼이나 구역질 나는 선물입니다. 최진사는 비명을 지르며 오물을 피하려 했지만 좁은 구덩이 안에서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그는 평소 고결한 척하던 위선자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살려달라며 애걸복걸하기 시작했지요. 제발 살려만 주게. 내가 잘못했네. 부인에게 했던 모든 협박을 취소하고 고변서도 없던 일로 하겠네. 하지만 돌쇠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미리 준비한 사냥꾼들의 목소리를 빌려 숲속 여기저기서 짐승의 울음소리를 내게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눈동자들과 거친 숨소리에 최진사는 공포의 극치에 달해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지요. 부인은 그에게 종이와 붓을 내던지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저지른 모든 악행과 다시는 우리를 괴롭히지 않겠다는 자필 서약서를 쓰십시오. 최진사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죄를 낱낱이 기록하며 목숨을 구걸하는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두 사람에게는 가장 강력한 방패이자 최진사의 숨통을 쥘 수 있는 무기가 된 셈이지요. 다음 날 아침 마을 장터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권세 높던 최진사가 알몸에 가까운 차림으로 장터 한복판 나무에 묶여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의 몸에는 나는 남의 정절을 탐하고 협박한 파렴치한이다라는 커다란 벽보가 붙어 있었습니다. 밤새 오물에 절어있던 그의 모습은 비참하기 짝이 없었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멈춰서서 손가락질을 하며 비웃었답니다. 아니, 저 양반이 최진사 아니야? 평소엔 점잖은 척 다 하더니 속은 구렁이가 따로 없었구먼. 열려 한씨 부인을 협박했다니
정말 천벌을 받을 인간이로세. 마을 사람들의 조롱 섞인 말들이 화살처럼 최진사의 가슴에 박혔고 그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부들부들 떨기만 했습니다. 한편 관가에서 나온 포교들이 이 광경을 보고 최진사를 연행하려 했으나 부인이 미리 관가에 제출한 최진사의 자필 서약서 때문에 상황은 최진사에게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사또는 최진사의 평소 행실과 증거를 토대로 그에게 엄중한 벌을 내리고 고을에서 추방할 것을 명했지요. 악인이 응징을 받는 카타르시스에 마을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답니다. 하지만 정작 이 사건의 주인공인 부인과 돌쇠는 마을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최진사가 장터에서 망신을 당하고 있을 시각 이미 짐을 꾸려 마을을 떠난 뒤였기 때문이지요. 부인은 10년간 지켜온 기와집을 미련 없이 버렸고 돌쇠는 그녀의 짐을 짊어지고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가문의 체면이나 열렬하는 허울 좋은 이름보다 서로를 향한 진실한 마음이 더 중요했습니다. 두 사람은 해가 떠오르는 산마루를 넘으며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돌쇠야, 이제 우리 어디로 가야 할까? 부인의 물음에 돌쇠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지요. 마님이 계신 곳이라면 그 어디든 제가 낙원을 만들어 보이겠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희망차 보였으며 진정한 자유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마을을 떠난 지 몇 달이 흐른 뒤 어느 먼 고을의 작은 산골 마을에 금슬 좋은 부부가 새로 이사를 왔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남편은 힘이 장사라 농사일은 물론 마을의 어려운 일을 도맡아 했고 아내는 단아한 미모에 마음씨까지 고와 이웃들의 칭송이 자자했지요. 그들이 바로 돌쇠와 이름까지 바꾼 한씨 부인이었답니다. 신분의 벽도 과거의 상처도 없는 그곳에서 두 사람은 비로소 평범하지만 가장 행복한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부인은 더 이상 하얀 소복을 입고 밤잠을 설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밤마다 돌쇠의 넓은 품 안에서 그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평온한 꿈을 꿀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지요. 돌쇠 역시 부인을 상전이 아닌 평생을 함께할 반려자로 아끼며 그녀의 웃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부부는 마당 평상에 앉아 갓 따온 옥수수를 나눠 먹으며 지는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그때 그 소나기가 내리던 날 기억나나요? 당신이 나를 안아주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지금쯤 없었을 거예요. 부인의 말에 돌쇠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그날은 하늘이 우리를 맺어준 날이지요. 당신을 지키는 것이 제 평생의 유일한 보람입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깊어졌고 그들 사이에는 이듬해 예쁜 아기까지 태어나 집안에 웃음꽃이 피어났답니다. 과거의 한씨 부인은 죽었지만 인간으로서의 행복을 찾은 한 여인은 그곳에서 다시 태어난 셈이지요. 인간의 욕망과 체면 그리고 금기된 사랑이 얽히고 설켰던 이 야담은 결국 진정한 사랑의 승리로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남의 눈치만 보며 사는 삶보다 자신의 마음을 따르는 삶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대목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지만 두 사람의 행복은 저 너머 산골 마을에서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새로운 고을에서 자리를 잡은 두 사람의 생활은 겉보기엔 평온했으나 그 내면에는 여전히 과거의 그림자가 조금씩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부인은 이름을 연하로 바꾸고 돌쇠는 강쇠라는 이름으로 새 삶을 살았지만 문득문득 들려오는 고향 소식에 가슴을 쓸어내리곤 했지요. 어느 날 연하는 마당에서 나무를 다듬다가
문득 돌쇠의 거친 손등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손은 예전보다 훨씬 더 투박해지고 상처가 많아졌지만 연화에게는 그 어떤 보석보다도 귀한 사랑의 증거였답니다. 여보, 가끔은 그 기와집과 비단 옷이 그립지 않으세요? 당신이 나 때문에 너무 고생만 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파요. 연화의 물음에 돌쇠는 장작을 패던 도끼를 내려놓고 아내의 곁으로 다가와 곁에 앉았습니다. 그는 아내의 고운 손을 자신의 묵직한 손으로 감싸 안으며 나지막하게 대답했지요. 비단옷은 몸을 따뜻하게 할 순 있어도 마음을 데워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당신과 함께하는 이 삼배옷은 내 영혼까지 포근하게 감싸주니 이보다 더한 호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돌쇠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연화의 불안했던 마음을 눈 녹듯 녹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행복을 시기라도 하듯 고을에는 낯선 외지인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최 진사가 보낸 밀정인지 아니면 단순히 길을 잃은 나그네인지 알 수 없었으나 두 사람에게는 그 존재 자체가 커다란 위협이었지요. 연하는 밤마다 대문 앞에 서서 어둠 속을 응시하며 혹시라도 자신들을 잡으러 올 사람들을 경계해야만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돌쇠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걱정 마시오. 내가 당신 곁을 지키고 있는 한 그 누구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오라고 안심시켜 주었답니다. 신분을 버리고 사랑을 택한 대가는 평생을 따라다니는 불안이었지만 그들은 그 불안마저도 서로에 대한 신뢰로 이겨내고 있었던 것이지요. 시청자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란 이처럼 거친 풍랑 속에서도 서로의 손을 놓지 않는 용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장날, 돌쇠가 장터에 나간 사이 연화 혼자 집을 지키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중년의 선비가 갈증을 호소하며 집 앞 우물가에서 물 한 바가지만 청하겠다며 다가왔지요. 연하는 평소처럼 친절하게 물을 떠주었으나 선비의 눈빛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그 선비는 물을 마시는 척하며 연하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갑자기 무릎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아니, 당신은 저 아랫마을 한씨 부인이 아니오? 10년 정절로 이름 높던 분이 어찌 이런 산골에서 이런 차림으로 있는 것이오? 연하는 가슴이 내려앉는 것 같았지만 애써 태연함을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사람을 잘못 보신 모양입니다. 저는 이 고을에서 나고 자란 사람입니다. 하지만 선비는 막무가내로 그녀를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눈은 속이지 못하오. 최 진사 댁에서 당신을 찾으려 혈안이 되어 있다는 소문을 들었소. 당신과 도망친 그 머슴놈은 어디 있소? 연화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그 찰나 장터에서 돌아오던 돌쇠가 이 광경을 목격하고는 쏜살같이 달려왔습니다. 돌쇠는 선비의 앞을 가로막으며 짐승처럼 으르렁거렸습니다. 니신데 우리 안 사람을 괴롭히시는 거요. 당장 떠나지 않으면 무사하지 못할 줄 아시오. 돌쇠의 압도적인 기세에 선비는 당황하여 뒷걸음질 쳤지만 이내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사라졌습니다. 조만간 포교들이 들이닥칠 테니 각오하고 있으시오. 선비가 떠난 뒤 연하는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이제 겨우 찾은 행복이 또다시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것이지요. 하지만 돌쇠는 연하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왜 숨어 살아야 합니까? 이번에는 정면으로 맞서겠습니다. 사내의 결연한 의지는 연하의 가슴 속에 새로운 불꽃을 지피기에 충분했답니다. 다음 날 새벽 정말로 고을 관가에서 포교들이 두 사람의 집을 에워쌌습니다. 최 진사의 고변을 받은 사또가 직접 사람들을 보낸 것이었지요. 마을 사람들도 무슨 일인가 싶어 하나둘 모여들어
두 사람의 집 앞은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포교들은 돌쇠를 향해 칼을 겨누며 외쳤습니다. 도망친 노비와 과부를 압송하라는 사또의 명이시다. 저들을 당장 결박하라. 그때 연하가 방 안에서 단정하게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예전에 최진사에게 받아냈던 그 자필 서약서가 들려 있었지요. 멈추십시오. 우리는 도망친 죄인이 아닙니다. 여기 최진사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를 풀어주겠다고 약조한 서약서가 있습니다. 연하의 목소리는 맑고 당당하여 모여든 사람들의 귓가에 쟁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포교들은 당황하여 서약서를 받아들고 내용을 읽어내려갔습니다. 그 서약서에는 최진사가 부인을 협박하고 겁탈하려 했던 정황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지요. 사람들은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럼 저 사람들이 죄인이 아니라 저 최진사라는 양반이 나쁜 놈이었구먼. 연하는 이어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인간으로서 사랑할 권리를 찾았을 뿐입니다. 10년 정절의 명예보다 단 하루를 살아도 사람답게 살고 싶어 이곳으로 온 것입니다. 그녀의 눈물 섞인 호소에 구경하던 아낙네들도 하나둘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돌쇠 역시 아내의 곁에 서서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포교들을 응시했습니다. 만약 사랑한 것이 죄라면 우리를 죽이십시오. 하지만 우리 마님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사태가 급변하자 포교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고 결국 사또에게 다시 보고하기 위해 철수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두 사람의 진실한 용기가 법보다 무서운 민심을 움직인 것이지요. 이 사건 이후로 두 사람의 이야기는 고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또 역시 최진사의 악행을 확인하고는 두 사람의 죄를 묻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지요. 오히려 진정한 사랑은 신분과 관습을 뛰어넘는 법이다라며 그들의 용기를 가상히 여겼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더 이상 이름을 숨길 필요도 밤마다 대문을 잠그고 불안해할 필요도 없게 되었습니다. 연하는 다시 한씨 부인이 아닌 돌쇠의 아내로서 당당하게 장터를 누볐고 돌쇠는 마을의 굳은 일을 앞장서서 돕는 듬직한 일꾼으로 인정받았지요. 세월은 흘러 두 사람의 머리칼에도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동자 속에 담긴 서로를 향한 애정만큼은 수십 년 전 그 소나기 내리던 날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답니다. 어느덧 장성한 아들은 부모님의 고귀한 사랑을 본받아 성실하고 정직한 청년으로 자라났지요. 부부는 해 저무는 저녁이면 마당 평상에 나란히 앉아 자신들이 지나온 길을 회상하곤 했습니다. 여보, 그때 우리가 도망치지 않았다면 지금쯤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연하의 물음에 노인이 된 돌쇠는 허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마 서로를 그리워하며 평생 눈물로 지냈겠지요. 그때 당신의 손을 잡은 것이 제 평생 가장 잘한 일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이제 단순한 야담이 아니라 고을 사람들에게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찾는 등불 같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체면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어디에 있는지를 몸소 보여준 셈이지요. 노부부의 평화로운 뒷모습 위로 붉은 노을이 아름답게 내려앉았습니다. 두 노부부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들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후대에 전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이 살던 집터에 작은 돌담을 쌓고 그곳을 사랑의 쉼터라고 불렀지요. 젊은 연인들은 사랑의 결실을 맺기 위해 그곳을 찾아와 두 사람의 기운을 빌리곤 했답니다. 이야기꾼들은 장터에서 이들의 사연을 노래하며 정절이란 비단옷에 갇힌 박제가 아니라 뜨겁게 사랑하고 지켜내는 생명력 그 자체라고 설파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신분제가 사라진 뒤에도 이 야담이 살아남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본능적인 자유와 진실한 사랑에 대한 갈망을 건드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씨 부인은 과부라는 굴레를 벗어던졌고 돌쇠는 머슴이라는 사슬을 끊어냈습니다. 그들은 사회가 정해준 정답이 아니라 자신의 심장이 가리키는 길을 선택했기에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 시청자 여러분께 들려드린 이 이야기는 단순히 남녀의 은밀한 정사만을 다룬 것이 아닙니다. 그 이면에 숨겨진 인간의 용기와 끈기, 그리고 악을 응징하는 통쾌한 반전을 담고 있습니다. 바람소리꾼이 들려주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짧고 사랑은 길다고들 하지요. 오늘 밤 여러분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의 손을 한 번 더 꼭 잡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돌쇠와 연하가 그랬던 것처럼 진심을 다해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야말로 우리 삶을 가장 빛나게 하는 보석일 것입니다. 자, 이제 기나긴 밤의 이야기가 서서히 막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람소리꾼이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10년의 정막을 깨고 뜨거운 사랑을 선택한 한 여인과 그녀를 위해 목숨을 건 사내의 이야기가 가슴 깊이 남으셨나요? 세상은 때때로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포기를 강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자신의 빛을 잃지 않았던 두 사람처럼 여러분도 항상 마음속의 불꽃을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제가 더 깊고 풍성한 이야기를 들고 여러분을 찾아오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바람을 타고 흘러온 더 은밀하고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